네, 안녕하세요. 신화펠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편입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오늘은 8장과 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8장은 이제 죽음에 대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성찰입니다. 죽음, 이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거든요. 이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 죽음은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죽음이 절실할까? 우선 죽음은 평소에 경험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렇죠? 평소에 경험하는 거면 사실 우리는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거 죽음이라는 건 절대 익숙하지가 않죠. 그럴 수도 없고. 자, 가령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일은 그것도 물론 절실하고 공포를 느끼겠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도 살다 보면 특히 많이 아픈 사람은 그래서 병원이 익숙하듯이요. 치료받는 게 익숙하고 자신은 경험하지 않더라도 지인이 병에 걸려 입원했을 때 병문안을 가기도 하고 또 다치거나 병에 걸린다면 자신도 경험하고 타인의 경험으로 지식을 얻을 수도 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죽음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죠.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 세계에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대체 죽음이 어떤 거야? 혹은 숨을 거둔 바로 그 순간의 어떤 뭐 느낌은 어때? 혹은 숨을 거둔 이후의 세계는 혹시 있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이 세계에 존재할 수가 않고 그러니까 지인이 죽었다고 해서 그 경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게 또 우리가 알아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말해 죽음은 어디를 어떻게 찾더라도 이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죽음은 이 세계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사건이다. 우리는 살아있으므로 이 세계에 어때요? 존재하고 있죠. 우리는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기에 이 세계에 존재하죠. 이 세계는 그래서 삶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계 안에서는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우리는 살아있고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이 세계에 있질 않아요. 근데 오히려 또 그렇기 때문에 삶밖에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터무니없이 두려운 것이리라. 누구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저자가 가령 피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아무리 싫어도 피망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벌레를 끔찍히도 싫어하는 사람은 또 어떨까? 역시 만지는 건 어렵더라도 보는 건 가능하죠. 아무리 싫다고 해도 피망이나 벌레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결국 세계에 존재하잖아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싫어하는 것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거든. 하지만 죽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계의 이 구석에서 저 구석까지 찾아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 그 뒷모습조차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굳이 그 뒷모습과 그림자가 있다라면 하나 있죠. 우리 인간은 껍데기를 남기잖아. 시체. 그렇죠? 결국 시체라는 사물은 일단 이 땅에 남습니다. 물론 썩어서 없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또 그것을 보고 죽음을 경험한다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확실히 이 삶이 충만한 세계에 한때 존재하죠. 죽음과 무척 관련이 깊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뭐 시체라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는 분명히 잠시나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체가 분명히 죽음과 무척 관련이 깊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편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비트겐슈타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는 자 우리는 계속 지금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내가고 세계죠. 나 세계라는 입장에서 무척 명쾌하고 날카로운 죽음에 관한 생각을 제시했다. 자,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제가 미리 써놓은 이 구절입니다. 자, 죽음은 인생의 사건이 아니다.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영원이란 끝없이 시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시간이라고 이해한다면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영원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게 끝없이 이어지는 방식의 그 영원이 아니고 무시간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영혼은 현재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야에 경계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죽음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셈이잖아요. 자, 그 또한 죽었을 때는 세계는 끝나지 않고 세계가 끝나는 것과 닮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나는 세계와 같은 것이고 나라는 그 틀 속에서 세계는 나아가죠. 이 세계 속에서 틀인 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틀이자 경계인 것이 그 내부에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얘기하는 거죠. 그 나라는 틀 안에서 온갖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 자, 그 한편 그렇게 되면 내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애초에 나는 죽을 수나 있을까? 확실히 우리는 수많은 죽음에 관련한 사건을 경험하죠. 하지만 아무리 수많은 죽음에 관련한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타인의 죽음에 관련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죠. 주변 사람이나 동식물이 죽어갈 뿐이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듯이 죽음 그 자체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도 타인의 그 사건이고 그 자체 죽음 그 자체는 어디에도 등장하는 게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나와 세계는 같으므로 나의 죽음은 그 세계의 끝이죠. 자, 내가 죽는다는 건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세계 자체의 틀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므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 단적으로 무가 되는 거죠. 게다가 그 무를 확인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 어디에도 그 무를 확인하는 사람은 없다. 세계가 없으므로 그렇게 되면 세계의 끝, 곧 나의 죽음을 경험하거나 확인하는 사람 혹은 존재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완전한 무인 것이다. 그 스크린 자체가 순식간에 사라지면 방영 중인 영화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저자는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을 약간 스크린에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스크린을 이제 트는 게 이제 어쨌든 그 스크린의 틀, 사실 그게 이제 어떤 나라는 나 그 자체인 것이고 스크린이 나이므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가 끝난다는 것은 그런 거다. 즉 나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즉 죽음이라는 것 혹은 세계의 어떤 그 끝을 경험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타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곧 세계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그것은 그냥 무 자체인 것이죠.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 세계와 같고 세계의 틀이라면 세계 속 시간 진행은 나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 자, 세계 속에 시간이 진행되고 있고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건 나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 스크린의 흰색 천은 그곳에 비친 영화의 스토리가 지나는 시간과는 전혀 관련이 없듯이 말이죠. 우리 스크린의 그 흰색 천, 그게 틀이잖아요, 틀. 그러니까 그것과 그 영화의 스토리가 지나가는 그 시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영화의 그 필름 안에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이 투영되는 스크린 틀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곧 세계고 그게 곧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끝났다고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영화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나이도 먹고 시대가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 배우의 흰색 스크린은 그것을 비추기만 할 뿐이며 그 자신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스크린은 스크린이 채로 움직이지 않기에 비로소 영화는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 세계는 세계 내부에서의 시대나 변화와는 연관없이 계속 경계로 있다. 시간이 흐르기 위한 불변의 틀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불변이라 함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그 변화하지 않는 틀을 굳이 시간과 닮은 영어로 말하면 지금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지금이라는 거, 지금. 변화하지 않는 거여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영원히 살아 있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는 흰 스크린에 수많은 사건이 연달아 비추고 그것을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죠. 스크린에서 끝없이 시간이 이어지는 것을 영원이라고 말한다면 그 영원은 시간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지금이 영원에 고정된 것이겠죠. 스크린 자체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에 흐를 수 없으므로 비로소 스크린 위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다. 자, 우리의 시야에는 끝이 없습니다. 곧 우리의 시야를 외부에서 틀로 가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시야를 외부에서 틀로 가두는 건 불가능하다. 내가 세계의 중심이므로 나의 시야를 파악하는 다른 나의 시야는 없기 때문인 거죠.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눈을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과 완전히 같은 의미에서 지금에는 틀이 없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지금이고 무시간의 틀을 이룬다. 지금은 절대 흐르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언제나 지금이며 지금이 아닌 때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이니까
그 지금이 영원히 되는 거예요. 예,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있겠죠. 곧 내 삶은 지금이라는 틀 속에 있는 한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지금으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어떻게 보면 뭐 말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또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죽음은 인생의 사건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다 타인의 사건을 목격할 뿐이고, 근데 그 타인의 사건이라 해도 결국 우리는 그쵸. 그 이제 시체가 사실은 나름대로 의미를 되게 크게 부여한다라면 사실 지금 이 비트겐슈타인의 얘기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쵸? 어쨌든 만약에 그 시체도 잠시 동안에 남아있다 사라지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가 직접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내가 곧 이 세계이기 때문에 나 자체가 사실은 이제 죽는다는 것은 사실상 세계가 끝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야에 경계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끝이 없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봤다라면 이제 9장은 여기서 이제 여기한테 제가 부제를 써놨는데 원래 진짜 제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라고 비트겐슈타인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그쵸, 신 그리고 윤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네요. 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 논거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것은 어찌 보면 기존 철학자를 향한 것이다. 왜냐면 기존 철학자들이 신과 윤리, 어떤 이런 형이상학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답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의해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이죠. 말해도 소용없는 일에 관해서는 입을 다무는 수밖에 없다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다. 아무 말이나 뱉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연과학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일치하는 다양한 법칙이나 실험 결과를 내죠. 수학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같은 답이 나오고, 자, 이건 다 우리가 인정하죠. 과학과 수학에서는 답이 있고 거기서는 다 모두가 인정을 하고, 하지만 가령 신에 관해서는 기독교의 신이 있고 이슬람교도의 신이 있고, 그죠?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어떤 잡신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이 뭐니 하며 싸우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이 신이 진짜 신이고 이 종교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결국 진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영역, 그게 결국은 종교이자 신이죠. 윤리도 마찬가지다. 전쟁이 일어나면 살인죄라는 죄를 모두 잊어버리면서 평화로울 때는 이웃과 갈등하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가야 한다. 이 굉장히 아픈 부분을 지금 꼬집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살인은 무조건 용인할 수 없어. 사실 이런 어떤 보편 윤리처럼 얘기하지만 전쟁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 어떤 군인의 미덕인 걸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그 원칙은 뭐고 이 원칙은 뭐냐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 따위는 결국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다 사람이나 상황, 시대에 따라 다른 신이나 윤리에 관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이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다. 요컨대 진실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실없는 소리를 짓거리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이나 공동체의 편견에 따라 대충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비트겐슈타인이 신을 믿지 않는 비윤리적이고 비종교적인 인간이었느냐 하면 완전히 그 반대였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되게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비트겐슈타인의 논고의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종교를 비웃고 신을 비웃으면서 거봐라, 이 천재 비트겐슈타인도 말할 수 없는 거에서는 닥치라고 얘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적으로 떠드는 인간들은 닥쳐라, 뭐 이런 얘기로 보통은 이제 이 무신론자들이 이런 또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비트겐슈타인은 그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구구절절 얘기하다 보면 끊임없이 오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일기에 늘 신의 노예가 되고 싶다고 쓸 정도로 사실 비트겐슈타인은 종교적인 인간이었고 일상생활에서는 윤리적으로 또 무척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기에 비로소 신이나 윤리에 관해 대충 짓거리는 자들을 오히려 참을 수 없었던 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는 보여주기, 이게 쇼잉이죠. 말하기의 구별로 이어지기도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두 동사의 착안에서 논거에서 무척 중요하게 구별을 했어요.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뒤에서 별 볼 일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은 꽤 있으리라. 말은 훌륭하게 해. 근데 하는 짓거리는 별로일 수 있죠. 입으로는 배려심을 갖자고 말하면서도 말하죠. 이게 말하기죠.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차가운 행동으로 배신하거나 냉정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보여주기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정작 말은 되게 우리가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칭찬도 안 하고 쓴소리만 하는 사람 같은데 정작 지인이 공경에 처할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게 구분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말로 이야기하는 것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과의 차이다. 엄밀히는 이렇게 단순한 구별이 아니지만 분위기는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라라고 하는 것도 그건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진짜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 비트겐슈타인에게 신이나 윤리는 보여줘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지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행동할 일인 거죠. 종교나 윤리에 관해서는 입으로 이러쿵저러쿵 하기보다는 행위야말로 중요하다. 말하기보다는 보여줘야 한다. 게다가 실은 윤리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논거에서 윤리에 관해 열변을 토했다. 사실 윤리란 말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자, 근데 재밌죠? 여기서 이런 모순이 생겨요. 윤리란 말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여주기와 말하기 차이가 중요하다. 자, 윤리는 앞에서도 말했듯 얼개다. 이 얼개를 기초로 완성된 말로 말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 된다. 윤리는 세계 전체의 얼개이기도 하지만 말 자체의 얼개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 앞장에서 그 윤리는 왜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규칙들 정도가 아니고 그 세상 자체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당혹감과 이 경외감처럼 윤리라는 것도 사실 그런 절대성이니까 이 전체의 얼개인데 얼개가 없다면 이 얼개는 곧 논리와도 통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틀이자 얼개이자 윤리 이것은 곧 논리이기도 하니까 얼개가 없으면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윤리에 관해 말하기라는 것은 이른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운전하는 차의 구조를 따로따로 분리해 설명하려는 것과 같다. 운전을 하면서 막 뜯어내면서 야 이게 운전대고 야 이게 기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럼 무리잖아. 그럼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차는 달리고 있을 때 그 구조를 어때요?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것에 관해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후지산이 아름답다는 문장이 있을 때 주어 후지산이 있고 수로 아름답다가 있다는 것은 이 문장을 보면 자연스레 알 수 있다. 문장의 문법 구조 얼개는 더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논거에서는 논리에 관해 이것저것 쓰여 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를 말해버린 논리철학 논거는 쓸데없는 책이라고 말한다. 자, 이제 재미있는 역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논리에 대해서 말하는 자기 책 논거는 그래서 쓸데없는 책이다. 원래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 어찌 보면 또 말하고 있는 거니까 원래라면 있어서는 안 되는 책인 것이죠. 이 책은 그래서 일종의 사다리 같다라는 비유를 씁니다. 사다리 같은 것으로 그것을 이용해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세계나 언어의 구조에 관해 이제 이해한다면 버려야만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일회용 사다리 그것이 논고라는 책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 써놓은 문장입니다.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사실 여기 이제 9장까지 돼 있다 읽어보죠. 나의 문장은 다음과 같은 장치로 설명하고 있다. 내가 여기에서 본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나의 문장을 꿰뚫고 나의 문장에 올라타고 나의 문장을 넘어서서 타오른 후에야 마지막으로 내 문장이 난센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렇죠? 왜냐면 왜 난센스예요? 야,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데 너는 더럽게 말하고 있네. 논리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네. 그것을 비트겐슈타인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사다리와 같으니까 얼른 그 사다리는 이제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들 문장을 그래서 극복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세계를 올바르게 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논리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 셈이다. 뭐라고 말하든 말하기 위한 얼개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다리처럼 한번 올라갔으면 이제 그것은 이제 알았으니 이제 그것은 이제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하기보다는 보여짐으로써 깨닫는 부분들이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9장까지가 지금 저도 이제 최근에 한 10, 이게 한 8번인가 9번 이렇게 읽고 있는데 10번부터는 언어 게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은 1부터 9까지가 논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번부터는 이 철학적 탐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 1부터 9까지는 오히려 이제 이 그림 이론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일종의 이 세계를 어떤 그림과 1대1 대응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세계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논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물론. 근데 이제 10번부터는 언어 게임. 그래서 이제 아예 확실히 좀 다른 어떤 색채로서 이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개념들이 접목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뭐 지금까지도 계속 아리송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뭐 저랑 같이 계속해서 한번 이 책을 끝까지 한번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해보죠. 또 가다 보면서 저도 이제 중간중간 함께 또 깨닫고 확실해지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또 정리해주면서 뭔가 뭐 좀 그 얘기를 할까요? 어쨌든 전기 비트겐슈타인과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그 차이나, 그렇죠? 또 이런 챕터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저자가 나름대로 본인이 분석한 것들, 이해한 것들을 써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더 정리를 더 잘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10장 언어 게임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